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은행에 대해서 하려고 하고요. 완전한 탑다운 방식으로 발표 진행하려고 합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고요. 바로 경제 분석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작년 코로나 이후로 1439부터 3266까지 코스피 지수가 엄청 빠르게 상승했는데, 그 중심에는 그 대형주의 성장이 많은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코스피 거래대금인데요. 딱 여기 보시면 9월부터 10월에는 그 1거래 대금이 10조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때는 한 2200에서 한 2300으로 좀 지지부진하다가 11월부터 그 거래 대금이 상승하면서 마침내 1월 11일에는 거래 대금 44조를 달성하면서 코스피 최고 수치를 찍곤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는 이렇게 거래 대금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 기관 투자자 측면인데요. 그 기관에서 계속 매도로 일관했고, 오늘 기사 보면 그 국민연금에서 이제 좀 다시 순매수로 좀 조정을 하려고 한다라고 말은 하지만 아직까지도 확실하진 않고, 지금까지 기관 투자자의 매도가 많이 나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외국인 투자자고요. 외국인도 결국 같이 이렇게 코스피에 엄청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11월에 외국인이 순매수를 하고, 또 1월 달에 강력하게 순매수를 하면서 그 코스피 3200이라는 수치를 찍는데 크게 기여하였고, 그 1월 26일부터는 또 강하게 매도 포지션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달러 환율은 이렇게 그 코로나로 인한 경제 불확실성 증대로 안전자산인 달러 수요 증가해서 최고치를 찍었으나, 그 이후에는 그 미국의 양적 완화 정책으로 달러 가치가 하락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외국인 투자자들이 코스피에 유입되는 이유가 되었고, 하지만 최근에 1월 달 이후에는 다시 그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면서 외국인들에게 매력적인 투자처에서 조금 벗어나는 모습을 보입니다. 다음으로는 미국 10년 채권 수익률인데요. 이거는 제가 저번 주에 찍은 거긴 한데, 저저번 주에 찍은 건데, 저번 주에는 제일 높았을 때가 채권 수익률이 1.75%를 달성하였고, 그리고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다시 그게 내려와서 한 1.6 초반대를 찍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그 한 12월부터 미국 10년 채권 수익률이 급격하게 오르는 현상이 나타남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더 확실하게 봐야 될 게, 이 장기 금리가 상승한다는 게 그 장기적인 전망이 좋아서, 이제 좀 경기가 살아나서 이렇게 장기 금리가 오르는 게 당연하게 볼 수도 있지만, 그 최근에 있었던 이 장기 금리 상승은 인플레이션 때문이라는 말이 많아서 이게 문제가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그 국채 금리 상승이 주식시장에 주는 악영향을 썼는데, 결론적으로 어쨌든 장기 금리가 급격하게 올랐을 때는 주식시장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결론은 지금 코스피가 계속 박스피를 형성하고 있는데, 이것이 다시 3,200을 넘어 3,400이 가려면 막대한 거래 대금이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외국인의 순매수가 줄어들고 있고, 기관의 매도 추세, 그리고 이러한 추세에 지친 개인들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성장주 위주의, 대형주 위주의 코스피 상승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근 장기 금리 상승은 그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보다는 그 인플레이션이 의한 그 금리 상승이기 때문에 주식시장에 안 좋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가 상승이 더 코스피의 그 좀 성장주 위주의 주가 상승이 어렵고, 이에 대비한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저는 은행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은행업을 산정한 이유로는 네, 일단 금리 상승의 수혜 산업이고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 금리 상승으로 인한 주식 가치 하락의 리스크를 좀 해지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기존의 상승은 IT, 전기차, 배터리 등의 성장주가 엄청 올랐음을 볼 수 있는데요. 아래 지금 보이는 표는 그 코스피 산업별 주가 수익 비율인데 이렇게 주가 수익 비율이 그 IT, 전기차 이런 섹터에서 많이 올랐다는 것은 바로 주가가 그만큼 많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에 비해서 은행은 매우 저평가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막대한 거래 대금이 없는 한 네, 최고점 갱신이 어렵고 네, 고평가 업종 대신에 저평가인 은행 업종을 선택하자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그 전년부터보다 배당 개선이 기대되기 때문입니다. 작년에 금융위의 권고로 인해 기존에 한 25% 되는 배당 성향이 25%로 줄어들었는데 그 올해 7월부터는 그 권고가 사라지고 그래서 좀 배당 성향이 다시 오를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은행 쪽에서는 그 기존의 배당을 1회나 2회 줬던 것을 더 배당 횟수를 늘리는 식으로 그 바꾸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더 높은 배당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는 뭐 신한지주는 중간에서 분기 배당으로 이런 식으로 배당을 늘리고자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그래서 은행이라는 곳이 결국 그렇게 기업별로 특별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 비슷하기 때문에 그 기존에 있는 6대 은행을 좀 비교해서 분석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수익성 지표인데 여기서 결론을 보시면 기업은행과 우리 금융지주가 그 그룹 전체의 그 ROE에서는 조금 낮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KB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런 수익성 지표에서는 하나금융지주 그리고 신한지주, KB금융지주 그리고 농협금융지주가 좋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NIM 지수인데요. 네, 이게 결국 은행의 좀 더 구체적인 앞에 있었던 ROE보다 더 은행의 확실한 수익성 지표입니다. 예대 마진과 유가증권 이자를 합친 값입니다. 사실 이 표를 보고 바로 해석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일단 표를 보면 다 NIM은 그 우하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 이유는 네, 그 기준금리가 하락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좀 기준금리가 하락하면서 NIM은 무조건 하락할 수밖에 없는데 좀 그 안에서 그 좀 기업들이 어떻게 대응을 했는가가 중요합니다. 대출이 또 얼마나 더 증가했고 그 NIM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더 이자 수익을 어떻게 증대시켰느냐. 네, 그 측면에서 봤을 때 일단 대출 규모 성장인데요. 이때 봤을 때 농협, 기업, 신함, KB, 하나우리 이런 식으로 순서 성장률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이자 이익 증대인데요. 이거를 봤을 때 KB금융,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가 우리금융지주가 좀 괜찮은 성적을 내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앞에서 그 대출 성장률이 기업과 농협이 높았음에도 이자 이익은 오히려 낮아진 걸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측면은 좀 저는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자 수익성 측면에서 좀 KB와 신한이 좀 성적이 좋다. 그러니까 기업이 좀 더 잘 관리하고 대응을 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보시면 그 저거 빨간색으로 표시한 게 바로 KB금융의 그 NIM 지수인데 이게 유일하게 4분기에 반등을 한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자 이익이 아니라 비이자 이익 측면입니다. 요즘 은행에 있어서 비이자 이익의 증대가 좀 중요한데 그 측면에서 봤을 때 농협금융지주와 KB금융 그리고 하나금융지주가 좀 좋은 성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매년 그 비이자 수익 비중을 늘리는 것 또한 중요한데 그것에서 봤을 때는 KB금융, 하나금융, 신한지주가 좋은 성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판관비도 일단 쓰기는 했는데 그 작년 같은 경우에는 희망퇴직 비용이 증가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꼭 판관비가 높다고 해서 그 기업이 그 뭐 잘 관리를 못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은행의 안정성 비율인데 네, 이거는 네, 안정성 비율로만 좀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수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건데 전이란 그 3분기부터 은행이 좀 그 기준을 완화시켜 줬기 때문에 이런 안정성 비율이 높아진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성 측면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또 이 안정성 측면에서 봤을 때 대손 충당금도 좀 중요한데 그 대부분의 은행이 이 코로나가 더 오래 될 것을 염려해서 은행 나름대로의 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러한 측면에서는 뭐 어느 기업이 부족하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들 중에서 어떤 기업을 편입시키는가를 봤을 때 저는 그 일단 은행의 기본이 되는 이자 이익 증대가 중요하고 또한 그 비이자 이익이 얼마나 증대하고 있는지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이 측면을 봤을 때 저는 결국 KB금융 그리고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가 은행주 중에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단 그 투자 포인트에 아니 일단 그 밸류에이션에 앞서서 일단 리스크를 보려고 하는데 그 만약에 코로나 지속으로 인해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는 대출인데 이 연체율마저 증가하면 막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하긴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실 이 발표는 제가 지금 발표에 대해서 하는 거지만 한 2월 중순 아니면 2월 초 정도에 미리 이러한 분석을 하고 은행주를 편입시켰다면 더 좋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 한 1월 29일, 2월 10일, 3월 17일, 3월 24일에 대한 그 은행들의 주가를 썼는데요. 여기 보시면 한 2월 초 정도에 이미 네, 이 은행 관련된 그런 레포트들이 매우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때 이거를 보고 바로 샀어도 좀 괜찮은 포트폴리오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하지만 일단 또 나중에도 이런 코로나 같은 대형 위기가 생겼을 때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좀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하는 측면에서 좀 분석하기 위해 저는 일단 살짝 시기가 지났음에도 네, 한번 이것에 대해서 네, 자료를 준비해 왔습니다. 그 보통 주가 수익 비율을 그 밸류에이션에 있어서 많이 쓰는데 그 은행 같은 경우에는 PBR로 평가하는 게 맞습니다. 어, 그 금융업 같은 경우에는 자금을 조달하는 비용 대신에 좀 융통 수익의 차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조달 자금의 질, 또 융통 자금의 질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자금의 측면에서 그 회사의 가치가 나와서 좀 그 기존에 있던 뭐 성장주들의 PER보다는 좀 PBR이 좀 더 중요한 측면입니다. 그래서 저는 PBR을 중점으로 네, 밸류에이션을 잡았습니다. 방식은 네, 예상 2021년 BPS와 적정 PBR을 곱하는 식으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다른 분들이 하는 거랑 다르게 그러니까 뭐 단기 순이익을 구체적으로 구하고 매출을 구하고 이런 방식 대신에 네, 이러한 식으로 네, 밸류에이션을 잡아봤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제가 지배 기업 소유주 지분을 구하는 건데 그 안에서 다른 값들은 다 고정을 두고 자본금과 그리고 이익 잉여금을 추정하는 게 네, 밸류에이션의 핵심입니다. 네, 기존 다른 값들은 다 그대로 두고 네, 자본금과 이익 잉여금을 추정하였습니다. 여기서 그래도 좀 밸류에이션에 있어서 살짝 설명드려야 되는 게 이익 잉여금인데 이것은 설립 이후 순이익의 누적 합과 그 설립 이후 주주에게 지급된 배당금을 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익 잉여금은 그 회사에 적립되기도 하고 아니면 좀 주식으로 현금 배당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2020년도 이익 잉여금은 결국 2021년 2월에 결정된 현금 배당을 뺀 값 중에서 일부는 2021년 자본금에
나머지는 2021년 이익 잉여금으로 넘어가고 다시 또 당기 순이익이 그 이익 잉여금에 더해지는 식으로 어느 정도 네, 자본이 네, 추정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방식으로 구했는데 이걸 다 설명하면 너무 길기 때문에 좀 궁금하신 분들이 좀 더 읽어보시고 궁금한 부분에서 좀 질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구했던 여기서 또 추가적으로 설명드릴 게 예를 들어서 신한지주를 예로 들면 신한지주는 신한은행과 신한카드로부터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데 이 배당금은 그 영업의 손익으로 반영이 되고 이는 또 다시 2021년 당기 순이익에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2021년 당기 순이익을 구하는 데 있어서 네, 작년의 당기 순이익에서 작년에 회사가 이미 냈던 회사가 받은 배당금을 빼고 거기에 당기순이익의 일정 성장률을 곱해주고 그리고 올해 다시 받을 그 회사가 받을 배당금을 더해주는 식으로 당기순이익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수정한 값은 이와 같습니다. 저는 그리고 자본금 그 2020년 이익잉여금이 자본금과 이익잉여금으로 나누어지는데 저는 자본금이 고정된다는 가정하에 이익잉여금의 변화만을 반영하였습니다. 네, 숫자가 너무 많긴 한데 이거는 좀 더 네, 궁금하신 분이 좀 더 자세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를 통해서 저는 지배기업 소유주 지분을 이렇게 구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네, 지배기업 소유주 지분을 발행 주식의 총수에서 자기 주식을 뺀 값으로 나누어 줘서 예상 BPS를 구해주고 그리고 타겟 PBR 같은 경우에는 좀 그냥 뭐 평균 값을 쓸 수도 있지만 이게 좀 SK증권 리서치를 제가 참고하면서 해당하는 뭐 연구 배당 성장률 그리고 국고채 수익률 등등을 반영하여 네, 적정 PBR을 추정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신한지주 같은 경우에는 23% 오늘 종가 대비 23%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KB 같은 경우에도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였는데 KB 같은 경우에는 23%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나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네, 34% 상승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희 블루칩 동아리에서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그 보통 주가 수익, 주가 이익 비율을 많이 쓰고 좀 이러한 PBR을 이용한 그 평가는 별로 없었기에 제가 좀 이 방법을 혼자 좀 찾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나중에 다른 분들이 이 방법 조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